안 돼. 내 사진. 정동진역 앞 작은 카페. 재벌회장 윤혜준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사진 한 장이 갑자기 불어온 바닷바람에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저씨 여기요. 한 어린 소년이 모래 위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건네주려다 놀란 얼굴로 말합니다. 어? 이 사진.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뭐라고? 엄마 사진이라니? 놀란 혜준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네 엄마 이름이 뭐니? 소년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정민서요. 우리 엄마 이름은 정민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립니다. 손에 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그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진 한 장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지요?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의 정동진이었어요. 동해 리조트와의 식자재 납품 계약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혜주는 기차역 옆 작은 카페 야외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죠. 짠 내가 코끝을 스쳤고 갈매기 두어 마리가 철길 너머를 낮게 가로질렀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날카롭게 다듬어진 눈매, 헐렁하지 않은 어깨,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인 서류 가방. 중견식품회사 대표 윤혜준, 48. 계약은 순조로웠고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눈이 자꾸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지는 혜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그때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한쪽 팔에 사진들을 잔뜩 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는 솜씨가 능숙했어요. 수백 번은 해본 듯 막힘이 없었죠. 정동진 바다 사진이에요. 엄마가 직접 찍은 거예요. 소년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권유도 아닌 그냥 사실을 전하는 목소리였어요. 혜준의 시선이 사진들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파도, 기차역 지붕,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사진마다 바다가 달랐어요. 같은 바다인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나? 혜준의 손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겨울 바다였어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멀리 보이는 기차역 지붕. 구도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은 사진. 이 자리를 잘 아는 사람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꼬마야, 이거 얼마니? 혜준이 물었습니다. 소년이 말한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혜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꺼내려다 손이 멈췄어요. 지갑 안쪽 깊은 곳, 카드들 뒤에 조용히 접혀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꺼내지 않으려 했어요.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도록 꺼낸 사진이었어요.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거의 흑백에 가까울 만큼 색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겨울 바다는 선명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멀리 보이는 기차역 지붕, 그리고 사진 한쪽 귀퉁이에 등을 돌린 채 바다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혜준의 손에서 사진이 날아갔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손끝은 허공만 잡았습니다. 사진이 테라스 난간을 넘어 떠올랐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소년이 재빨리 뛰어가
사진을 밟아 세웠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소년이 사진을 집어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년의 눈이 사진 위에 고정되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다시 혜준의 낡은 사진을 봤습니다. 소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이 사진. 우리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혜준의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먼 정동진에서 20년도 더 된 낡은 사진이 이 아이의 엄마가 찍은 사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했니? 혜준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소년이 한 발 물러섰어요. 낯선 어른이 갑자기 자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눈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혜준은 그제야 자신이 소년의 팔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놓았죠. 미안하다. 놀라게 했구나. 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소년을 바라봤어요. 소년은 여전히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과 엄마가 찍은 사진.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진짜로 똑같아요. 여기 파도 모양이랑 기차역 지붕이 보이는 각도랑. 소년이 두 사진을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혜주는 소년의 손에서 두 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바람의 방향까지 같았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자리가 같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기차역 지붕의 선이 같았어요. 혜준의 낡은 사진 속 소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바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혜준은 속으로 되뇌며 두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정동진은 유명한 곳이야. 같은 구도로 찍힌 사진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 동명이인도 얼마나 많은데. 이름도 아직 모르잖아. 손을 바지 위에 한번 문질렀습니다. 꼬마야. 혜준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엄마 이름은 왜 묻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혜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서 멀어졌어요. 갈매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 아이의 입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민서요. 소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덤덤한 목소리였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보통의 이름인 것처럼 소년의 입에서 나왔는지. 그러나 혜준의 귀에는 달랐습니다. 그 세 글자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울렸어요. 서.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혜준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이 눈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가 흐릿해졌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어요. 속으로도 되도록 부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동진에서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정민서? 너희 엄마 이름이 정민서야? 네. 그런데요. 몇 살이니, 내 엄마? 혜준이 또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8비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48. 혜준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혜준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지만 내려놓았어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게가 어디 있니? 이번엔 소년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기차역 뒷골목이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려요. 혜준의 시선이 소년의 손가락을 따라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 뒤편으로 낮은 담벼락이 이어지는 골목이었어요. 관광객들은 바다 쪽으로만 걸으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골목이었습니다. 혜주는 그 골목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20년 만에 그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지금 무릎이 왜 이러는 건지. 혜준은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소년이 혜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얼굴이 하얘요. 혜준은 짧게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균열 사이로 스며들듯 천천히 왔어요. 20년 전 교실. 겨울 햇살이 들어오던 창가. 낡은 교과서가 책상에서 떨어지던 소리. 바닥에 흩어진 사진 한 장을 줍던 혜준의 손. 그리고 그 사진을 건네받으며 수줍게 웃던 여자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볼에만 생기던 보조개가 있었어요. 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왜일까요? 2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10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까요? 소녀는 이미 남은 사진들을 팔에 끼고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같은 건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 팔았고 아저씨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제 다음 손님을 찾아가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꼬마야. 혜준이 불렀어요. 소년이 돌아봤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가볼게. 소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골목 쪽이 아닌 바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찬바람에 패딩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혜주는 오랫동안 그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기차역 뒤편 골목, 낮은 담벼락,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20년 동안 기다린 것 치고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장의 사진을 지갑에 나란히 넣었어요. 낡은 사진과 소년에게 산 사진. 20년의 시간이 지갑 안에서 나란히 포개졌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어요. 그리곤 30년 전의 기억들이 살아났어요. 지금부터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월이었어요. 교실 문이 열리고 여자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갸름한 턱선, 살짝 아래로 내려앉은 눈꼬리, 어깨보다 조금 큰 교복. 칠판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술렁였어요. 예쁘다, 어디서 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민서가 앉은 자리는 혜준의 바로 앞이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을 봐야 하는데 자꾸 앞자리 등받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서가 고개를 돌리면 혜주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민서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웃으며 대답했지만 먼저 끼어드는 법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엔 항상 혼자였습니다. 교실 한쪽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혜주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왜 항상 혼자지?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혜주는 며칠을 그렇게 흘낏거렸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걸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교실에서 제일 말 잘 거는 게 윤혜준인데 이 앞자리 아이 앞에서만 입이 붙어버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서가 교과서를 정리하다 팔꿈치로 툭 건드렸어요. 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안에 끼워둔 것들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종이 한 장, 메모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어요. 혜준이 몸을 굽혔습니다. 민서도 동시에 몸을 굽혔어요. 두 사람의 손이 사진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혜준이 먼저 손을 뗐습니다. 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혜준은 사진만 봤습니다. 민서 쪽은 보지 않았어요. 겨울 바다였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멀리 보이는 기차역 지붕, 오른쪽 귀퉁이에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등을 돌린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겨울 바닷속에서 그 빨간 코트만 유독 선명했습니다. 어디야 이거? 민서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정동진.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바다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던 그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 톤 올라가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걸 알아챘어요. 네가 찍은 거야? 응. 아빠랑. 그 두 글자를 말할 때 민서의 눈이 잠깐 먼 곳을 향했어요. 금방 돌아왔지만 혜주는 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민서가 사진을 교과서 속지에 끼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서리가 구겨지지 않도록. 혜주는 그 손을 봤어요. 가늘고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 아이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혜주는 이상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다가도 앞자리에서 작은 소리가 나면 귀가 먼저 그쪽으로 갔어요. 민서가 샤프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혜준이 먼저 집었습니다. 민서가 지우개를 찾으면 혜준이 자기 것을 내밀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툭 놓았어요. 민서가 작게 고맙다고 하면 혜준은 대답도 못하고 칠판을 봤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알아챘어요. 야, 윤혜준, 너 앞자리 신경 쓰이지? 혜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 척은. 혜준은 그냥 교과서를 펼쳤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혜준은 도시락을 들고 습관처럼 친구들 쪽으로 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서가 또 혼자였어요. 구석자리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준이 걸어갔어요. 민서 맞은편 자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앉았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준을 봤어요. 혜준도 민서를 봤습니다. 왜? 민서가 물었어요. 밥 먹으려고. 왜 여기서? 자리가 없잖아. 교실이 반 넘게 비어 있었어요. 민서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혜준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둘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엄청 어색했습니다. 혜준은 반찬 집는 속도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민서가 웃었습니다. 작게 소리 없이 웃었어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혜준은 봤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다음 날도 혜준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가 이번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펼쳤어요.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흉, 급식 반찬 불평,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주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길게 느껴졌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민서는 더운 날에도 긴 소매를 입었어요.
혜준이 이상하다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하다 민서의 소매가 거쳤어요. 팔뚝 안쪽에 퍼렇게 물든 멍이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었어요. 민서가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서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혜준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점심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새아버지 좀 무서운 사람이야. 얼마나?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많이. 혜준은 그 한마디를 오래 들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민서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민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 있잖아. 혜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 민서가 난간에 턱을 얹고 말했습니다. 정동진 바다가 제일 좋아. 겨울엔 아무도 없어서 파도 소리만 들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어요. 혜준이 그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졸업하면 같이 가자.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혜준을 봤습니다. 혜준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란 참이었어요. 먼 산 쪽을 봤습니다. 진짜? 겨울에 아무도 없을 때. 민서가 웃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팼습니다. 혜준은 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이번엔 딴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건 한참 뒤였지만 시작은 그날이었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어느 날 혜준이 불쑥 말했습니다. 야, 이번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 민서가 혜준을 봤어요. 나랑? 아니면 누구랑? 민서가 웃음을 참으려다 터뜨렸습니다. 왼쪽 볼 보조개가 생겼다 사라졌다 했어요. 알았어. 토요일? 혜준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러다 다시 나왔어요. 천장을 보다가 또 웃었습니다. 윤혜준이 이러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혜준은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열었어요. 꺼냈다 넣었다를 3번 했습니다. 청바지에 점퍼를 걸쳤다가 다시 벗었어요. 이건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나. 그렇다고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결국 처음에 꺼냈던 옷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눌렀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한 번 더 눌렀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밥 먹어라.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뭐하니? 혜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서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서랍에서 머리끈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묶는 게 나을까? 푸는 게 나을까? 평소엔 그냥 묶고 나갔는데 오늘은 손이 자꾸 머뭇거렸어요. 결국 풀었습니다. 귀 뒤로 한 번 넘겼어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 건데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영화 보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별것 아닌 일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이상했어요.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새아버지의 폭력이 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어머니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새아버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식탁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 위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습니다. 새아버지의 눈이 민서 쪽으로 돌아왔어요.
민서는 도망쳤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골목까지 따라왔어요.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민서는 보지 못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길게 울렸어요. 경적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풀어헤쳐진 민서의 머리카락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혜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으로 향했어요. 민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말이죠. 4시가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을 때였죠. 혜준의 얼굴에서 설렘이 사라졌어요. 싸늘한 것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서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것 같았습니다. 5시가 됐어요. 극장 앞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혜준은 공중전화로 3번을 더 걸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몰랐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아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천장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면 되지. 혜주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민서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사라졌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민서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혜주는 수업 내내 그 빈 등받이를 봤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민서 자리에 바람만 불었어요. 혜주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다음 날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혜준이 담임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민서 왜 안 나와요? 자퇴 처리됐어. 혜준의 귀가 멍해졌어요. 왜요? 나도 몰라. 서류가 들어왔어.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서는 자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진에 가자고 했잖아. 겨울에 아무도 없을 때 가자고 했잖아. 혜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민선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나와 말했습니다. 거기 이사 갔어. 며칠 됐는데. 어디로요? 몰라. 그냥 갔어. 혜주는 그 골목에 한참 서 있었어요. 2 사람이 나란히 걷던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혜주는 날마다 그 골목을 지나쳤어요. 혹시 불이 켜져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매번 꺼진 불이었어요. 잠긴 문이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몇 번을 섰는지 몰랐어요. 번호를 몰랐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닐 거야.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반드시 연락이 올 거야.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혜주는 그 겨울 내내 기다렸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던 정동진 바다가 생각났어요. 겨울엔 아무도 없어서 파도 소리만 들린다고 했잖아. 졸업하면 같이 가자고 했잖아. 혜주는 그 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봄이 왔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혜준이 원하던 학교였어요. 어머니가 밥상에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혜준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대학에 가면 민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서울에서 찾다 보면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봄이 채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재앙이 닥쳤어요.
혜준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어요. 서류를 들이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사정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준의 눈이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작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등을 꼿꼿이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손이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낯설었는지 혜준은 그 손을 보다가 눈을 돌렸어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가구가 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혜준이 앉아 공부하던 책상이 나갔어요. 어머니가 아끼던 장롱이 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물건에 스티커를 붙이고 트럭에 실어갔어요. 혜준은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트럭 앞에 서봤어요. 낯선 사람의 팔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어른들이 혜준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어쩌고 법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혜준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혜준도 옆에 앉아 같이 사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차가웠어요. 바쁘다. 우리도 형편이 안 된다. 뚝뚝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어요. 혜준은 그 옆에 앉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채권자들을 만나러 가겠다고도 했어요.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혜준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어요. 법도 몰랐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비참했습니다. 결국 혜준은 군에 입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갔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무력함이 숨을 막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무너지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혜준은 혼자 골목으로 나왔어요. 민선의 집 앞이었습니다. 잠긴 문, 꺼진 불. 겨울부터 봄까지, 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게 없었어요. 혜준은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민서야. 속으로만 불렀어요. 나 군대 간다. 도망치는 거야. 알아. 집도 망했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 되는 게 없어. 너는 왜 갔는지 아직도 모르겠고. 근데 있잖아. 보고 싶어.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혜준이 돌아섰어요. 골목 끝을 돌아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걸어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혜준은 도망쳤습니다. 혜준이 현실로부터 도망쳐 군대로 떠나갈 무렵 민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새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다 당한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1년을 민서는 그 자리에서 보냈어요. 처음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왼쪽 다리 쪽이 이상했어요. 발끝부터 무릎까지 감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묵직한 dun통이 다리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들쳤어요.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흰 깁스로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참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그냥 이불을 덮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면서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민서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행복하다 싶으면 반드시 무언가가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혜준이랑 처음으로 설레는 약속을 잡은 날 하필이면 그날이었어요. 그러니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번엔 이게 빼앗긴 거구나 싶었어요. 6인실이었습니다. 창 쪽 두 번째 침대였어요. 맞은편 할머니 침대에는 날마다 가족들이 북적였습니다. 손자가 왔다가 며느리가 왔다가 올 때마다 뭔가를 사들고 왔어요. 귤봉지, 식혜 캔, 두꺼운 잡지. 커튼 너머로 웃음소리와 숟가락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기 쪽 커튼을 봤어요. 처진 커튼이었습니다. 민서 침대 위 사물함에는 어머니가 사다 놓은 요구르트 2개만 놓여 있었어요. 요구르트 2개가 민서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 왔어요. 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 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민서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나면 커튼 안은 조용해졌어요. 의료기기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 발소리, 맞은편 할머니의 얕은 숨소리. 민서는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하나 있었어요. 습기가 만들어낸 갈색 얼룩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얼룩을 봤어요. 얼룩 모양이 어떤 날은 구름 같았고 어떤 날은 그냥 얼룩이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준 생각이 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극장 앞에서 기다렸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2시에 나가서 3시가 되고 4시가 됐을 해준을 생각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에 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병실에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부탁하면 쓸 수 있었지만 막상 수화기를 잡으려 하면 깁스를 한 다리 쪽으로 시선이 먼저 갔어요. 민서는 그 다리를 보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봤어요. 혜준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게 됐고 집안 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들고 혜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민서는 알고 있었어요. 혜준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달려올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짊어지려 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혜준은 멀쩡했어요. 앞으로 대학도 각오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서 때문에 그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됐어요. 짐이 되면 안 됐습니다. 이 생각을 민서는 병실에서 혼자 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천장 얼룩을 보면서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혜준을 포기했습니다. 퇴원을 했어요.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피해 먼 친척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지팡이를 짚고 그 집 골목을 처음 걸었어요. 지팡이 끝이 보도블록 틈에 걸릴 때마다 손목을 타고 충격이 올라왔고 왼쪽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번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천천히 한 발씩이요. 학교는 포기했습니다. 자퇴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손 안에서 도장이 차가웠습니다. 민서는 그 차가운 도장을 꽉 쥐고 서류 위에 눌렀어요. 잉크가 번지며 동그란 자국이 찍혔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민서는 그 자국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쯤 혜준이 빈자리를 보고 있겠구나. 손이 떨렸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혼자 버스를 탔어요.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강릉 쪽으로 들어서자 창유리에 이마를 기대고 밖을 봤어요.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짙고 푸른 여름 바다였어요. 그 바다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서의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려 했습니다. 눌렀어요. 정동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모래사장까지 걸어가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여름 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를 덮었어요. 혜준이랑 오기로 했던 바다였습니다. 겨울에 아무도 없을 때 오기로 했던 바다였어요. 혼자 왔습니다. 여름에 왔어요. 약속과 전부 달랐습니다. 민서는 지팡이를 모래사장에 짚은 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발끝 가까이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찬 물기가 발등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오다 멈췄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 천장 얼룩을 보며 혼자 울던 밤들에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혜준아. 속으로만 불렀어요. 나왔어. 약속한 바다. 근데 혼자야. 미안해. 파도가 또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민서는 정동진을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려 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짐을 쌀 때마다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겨울 바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손이 멈췄습니다. 짐을 다시 풀었어요.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민서는 소품샵을 열었습니다. 정동진 기차역 뒤 골목이었어요. 간판도 달지 않았습니다. 벽에 자신이 찍은 바다 사진들을 걸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게 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으니까요. 셔터를 열 때마다 짠 바람이 사진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그게 좋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매일 바다로 나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 바다를 찍었어요. 아무도 없는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다였어요. 혜준이 좋아했을 것 같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생각했어요. 혜준아, 이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 민서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그 바다를 30년이 지난 지금 혜준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민서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지요. 혜준 또한 처음 만난 꼬마가 전해준 사진 한 장이 이들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곳으로 이끌리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은 담벼락, 고양이 한 마리,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저 안 어딘가에 민서가 있었습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간판이 없었어요. 문 옆 담벼락에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못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바닥으로 그 차가움이 번져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이나지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왔어요. 혜준은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카운터 뒤에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인 단발이었어요. 귀 옆으로 머리카락 한 올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혜준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30년 전 교실에서 자꾸 눈이 갔던 앞자리 아이의 귀 옆으로 흘러내리던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흰 머리가 섞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발끝부터 차갑게 굳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혜주는 카운터 끝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자는 아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늘어졌어요. 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말을 걸어야 하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정리하는 그 손을 봤어요. 가늘고 조심스러운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교과서 속지에 사진을 끼우던 그 손이었어요. 수백 번은 해온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이던 그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핏줄이 도드라졌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짊어지고 많이 버텨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걸 느꼈는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보다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섞였어도 그 눈꼬리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칠판 대신 자꾸 눈이 갔던 앞자리 아이의 눈꼬리였습니다. 옥상 난간에 턱을 얹고 먼 산을 보던 그 눈꼬리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나왔습니다. 윤혜준? 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 안쪽부터 시작된 열기가 눈꺼풀까지 번져왔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48살 어른이 이러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30년치의 말이 한꺼번에 걸려 있었어요. 왜 사라진 거야? 어디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골목에 몇 번을 갔는지 알아? 군대에서도 제대하고 나서도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이 속으로 불렀는지 알아? 그 말들이 전부 목구멍에서 뭉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그냥 민서를 봤어요. 30년이 지난 민서를, 지팡이를 짚고 이 바다 앞에서 살아있는 민서를요.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혜주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게 안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둘 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서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봤어요. 허리를 굽혀 집으려다 지팡이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혜준이 반사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두 사람의 손이 사진 위에서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교실 바닥에서처럼요. 민서의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혜준도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사진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잠깐 겹쳐 있었어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세게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민서가 카운터 옆 작은 방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창문 너머로 골목 담벼락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주전자를 올렸어요. 혜주는 의자를 잡아당겨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자기가 왜 앉았는지 몰랐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서가 컵 2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컵이 테이블 위에 놓일 때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주는 봤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어요. 컵을 내려다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사고 났어. 혜준이 컵을 들다가 멈췄어요. 극장 가다가 새아버지가 또 시작해서 도망치다가 신호도 못 보고 뛰었어. 그래서 민서가 지팡이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혜주는 지팡이를 봤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어요. 아주 오래 짚어온 지팡이였습니다. 혜준의 시선이 지팡이에서 민서의 손으로 천천히 옮겨갔어요.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지금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그날이었습니다. 혜준이 극장 앞에서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민서가 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올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혜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30년 동안 조금은 원망했었습니다. 추운 극장 앞에서 5시까지 기다리다 혼자 돌아오던 그 밤을 조금은 원망했었어요. 그게 사고였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민서가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 1년 있었어. 연락하고 싶었는데 잠깐 멈췄어요. 이 꼴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네가 달려올 거잖아. 그러면 안 됐어. 혜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다는 말이었어요. 혼자 사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었어요. 혜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혜준은 그때 아버지 부도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서는 그보다 더한 자리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혜준이 말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어. 너 자퇴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대학도 못 가게 됐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어. 민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군대 갔어. 도망친 거야. 알면서도 갔어. 민서가 혜준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몰랐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혜준도 힘들었다는 걸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만 힘든 줄 알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은 게 오히려 잘 된 거라고 혼자 위로했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혜준이 받았어요. 민서가 왜 사라졌는지, 사고가 났다는 것도, 병원에서 1년을 보냈다는 것도, 혼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혜준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찍어온 30년치 바다였어요. 혜준이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여기 계속 있었어? 30년 동안? 민서가 창밖을 봤어요. 대답이 잠깐 늦었습니다. 응. 왜? 민서의 손가락이 컵을 천천히 감쌌어요. 뜨거운 컵이었는데 그 뜨거움이 손바닥을 타고 손목까지 번졌습니다. 민서는 그 온기를 꽉 쥐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었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약속한 바다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준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고 창밖을 봤어요. 담벼락 너머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몰랐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작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민서가 창밖을 보다가 물었어요. 너는? 혜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30년. 담담한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혜준은 알았습니다. 민서가 이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요. 차를 다 마시도록, 파도 소리를 다 듣도록 한참을 참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혜준은 컵을 내려놓았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머니 혼자서 다 감당하고 계셨어. 나 제대하자마자 일 시작했어. 뭐든 했어. 식당 배달도 하고 공사판도 나가고. 민서가 혜준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이었어요. 오른쪽 손등에 길고 얕은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어요. 민서는 그것을 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혜준이 손등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공사판에서 났어. 24인가. 쇠파이프에 긁혔는데 꿰매야 했는데 돈 아깝다고 그냥 뒀어. 그 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흉터가 혜준의 30년을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식품회사 차린 건 30 넘어서였어. 처음엔 직원 나 혼자였어.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납품 다녔어. 혜준이 말하면서 자기 손을 봤습니다. 지금은 반듯한 손이었어요. 흉터만 아니면 고생한 티가 나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죽겠다 싶은 날이 많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봤잖아. 나는 그렇게 되기 싫었어. 그것 하나로 버텼어. 민서가 혜준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30년 전 옥상에서 난간에 기대어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이마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민서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지갑 안쪽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나 거의 흑백에 가까울 만큼 바랜 사진이었어요. 민서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바다에 왔던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었어요. 교실 바닥에 흘렸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혜준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았어요. 버리려고 한 적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혜준이 말했습니다. 몇 번 버리려 했어. 새 지갑 살 때마다 이건 안 옮겨도 된다 했어. 근데 손이 안 됐어. 그냥 또 넣었어. 민서의 손가락 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건드렸어요. 손끝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졌습니다. 혜준이 그 손을 봤어요. 결혼은? 민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안 했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몰라. 혜준이 사진을 봤어요. 그냥 안 하게 됐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서는 알았습니다. 사진을 30년 동안 버리지 못한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했는지를요. 그런데 민서는 알았습니다. 사진을 30년 동안 버리지 못한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했는지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나는 했어. 혜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결혼. 민서가 창밖을 보는 채로 계속했어요. 혜준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서 말하기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처음엔 이라는 말에 혜준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달라졌어. 술 마시면 손이 올라왔어. 민서가 짧게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오래전에 이미 다 삭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쥔 주먹이라 민서는 보지 못했어요. 아들 낳고 나서도 계속됐어. 아이 앞에서도 했어. 민서의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끊겼습니다. 잠깐이었어요. 민서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나왔어. 아이 데리고. 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웠어요. 새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또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혜준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턱을 악물었습니다. 잘했어. 혜준이 말했어요. 민서가 그제야 혜준을 봤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았어요.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목구멍을 건드렸습니다. 민서가 시선을 내렸어요. 아들이 지금 10살이야. 카페 앞에서 사진 팔던 그 아이.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봤어. 닮았지? 응. 민서의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아들 얘기를 할 때만 그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 하나 붙잡고 버텼어. 혜준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 하나를 붙잡고 버텼다는 말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매일 바다로 나갔다는 것도, 간판도 없는 소품샵을 열었다는 것도, 30년을 이 바다 앞에서 버텼다는 것도 전부 그 말 한마디에 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혜준도 그 사진을 봤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의 민서였어요. 새아버지도 사고도 결혼도 이혼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의 민서였습니다. 혜준이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알아. 근데 힘들었겠다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빠르게 닦았습니다. 아는 척하려 했어요. 혜준은 모른 척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12월의 정동진 바다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다였습니다. 민서가 30년 동안 혼자 들어온 바다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딸랑 작은 종소리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한쪽 팔에 팔리고 남은 사진 몇 장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그러다 멈췄습니다. 가게 안쪽 방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사진을 산 아저씨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저씨였어요. 아들의 눈이 혜준과 민서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들어와. 아들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준 옆 의자에 앉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혜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눈이었어요. 혜준이 아이를 봤습니다. 민서를 닮은 눈꼬리였어요. 살짝 아래로 내려앉은 눈꼬리였습니다. 그 눈꼬리가 지금 혜준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엄마 알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혜준이 아이를 봤어요. 응.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민서를 봤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민서가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30년이 너무 길었어요. 첫사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아이가 어렸습니다. 혜준이 대신 말했어요. 엄마 학교 친구야. 까마득히 오래된. 아들이 혜준을 봤습니다.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팔에 끼고 있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저씨, 응. 아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혜준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랬지. 왜요? 혜준이 잠깐 멈췄어요. 아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눈이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들이 민서를 봤습니다. 엄마 놀랐어? 민서가 아들을 봤어요. 그 얼굴을 보다가 입끝이 올라갔습니다. 응, 많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남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민서가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진 모서리가 구겨지지 않도록 맞춰 쌓았습니다. 혜주는 그 손을 봤어요. 민서의 손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인데 사진을 다루는 방식이 꼭 민서 같았어요. 가르쳐 준 게 아닐 거였습니다. 그냥 보고 자라면서 몸에 밴 것이었어요. 아들이 사진을 다 정리하고 나서 물었어요. 배고픈데 저녁 먹어도 돼요? 민서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저녁이었어요. 가게 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민서가 혜준을 봤습니다. 밥 먹고 가. 혜준이 민서를 봤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더 있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좁은 공간 안으로 퍼졌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에 숙제를 꺼내놓고 연필을 굴렸어요. 혜준은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사진마다 바다가 달랐어요. 같은 바다인데 계절마다 달랐고 시간마다 달랐고 파도의 높이마다 달랐습니다. 이 바다를 30년 동안 들여다본 사람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혜주는 그 사진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혜준아, 이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 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였어요. 아들이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서와 혜준만 테이블에 남았어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나가자. 민서가 혜준을 봤어요. 바다. 민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혜준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지금? 응. 지금. 세 사람은 한참을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파도와 뛰었어요. 파도가 오면 물러서고 빠지면 달려가고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카메라를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혜주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바다였어요. 겨울에 아무도 없을 때 오기로 했던 바다였습니다. 30년이 늦었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결국 왔어요.
혜주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가로지를 때마다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혜준이 꺼내봤어요. 서울이었습니다. 회사 번호였어요. 혜준은 잠깐 그것을 봤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짧게 통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서가 정면을 보는 채로 물었습니다. 가야 해? 응. 짧게 대답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혜준이 여기 눌러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회사가 있고 서울에 삶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서는 카메라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준아, 들어가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혜준을 봤습니다. 아저씨가요? 응. 서울 가야 해. 아들이 혜준을 봤어요.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팔에 끼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혜준에게 내밀었어요. 가져가세요. 겨울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민서가 찍은 정동진 바다였어요. 혜준이 그 사진을 받았어요. 아이의 손에서 사진을 건네받는 순간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졌습니다. 혜준은 그것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골목 쪽으로 뛰어갔어요. 패딩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서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혜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혜준이 민서를 보는데 민서는 먼 곳을 보고 있었어요. 옥상에서도 교실에서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혜준을 봤어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다시 와도 돼?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민서의 단발이 흔들렸어요. 한참이었습니다. 민서가 시선을 내렸어요. 모래사장을 봤습니다. 지팡이 끝이 모래 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한 글자였어요. 그런데 혜준의 가슴 어딘가에서 30년치의 무언가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48배 이러는 게 아닌데. 혜준이 돌아섰습니다. 골목 쪽으로 걸었어요. 발소리가 모래 위에 찍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민서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파도 앞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혜준이 떠나도 저 자리에서 바다를 볼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오래도록 저 자리에서 바다를 찍을 사람이었어요. 혜준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년 전 교실 바닥에서 주워든 사진 속 뒷모습이었어요. 빨간 코트를 입고 바다를 바라보던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30년이 지나 지금 저기 서 있었어요. 혜준은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오래 한참을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골목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골목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혜준이 정동진에 내려온 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에서 첫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열리는 순간 혜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낮은 담벼락, 고양이 한 마리. 소품샵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겨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 카메라 가방이 없었습니다. 혜주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나간 거였어요. 혜준이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담벼락이 끝나고 바다가 열렸어요. 12월의 바다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였어요. 멀리 파도 가까이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모래사장에 짚고 카메라를 눈높이까지 들어올린 사람이었어요. 단발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서였어요. 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봤어요. 민서는 혜준이 온 줄 몰랐습니다. 파인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오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자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이 모래에 잠겼다가 빠졌어요.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카메라를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다른 구도를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혜준이 가까워졌어요.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서의 손에서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혜준을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민서의 단발이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일 때문에 내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연락도 없이 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도 저 바다 앞에서 혼자 셔터를 누르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왔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조금씩 더 크게요. 30년 동안 이 바다 앞에서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삭혔고 자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삭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아들 앞에서도 늘 삭혔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준이 민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팔을 뻗었어요. 민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안았어요. 말없이 그냥 안았습니다. 민서가 혜준의 외투 앞서풀 두 손으로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세게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숨이 고르게 됐습니다. 혜준의 외투를 잡은 손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어요. 민서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혜준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혜준을 보지 않았어요. 힘들었어.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30년 동안. 알아. 민서가 숨을 골랐어요. 그러다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파인더를 들여다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혜준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이 바다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혜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액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볼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혜준이 말했어요. 다음엔 아들이랑 셋이 오자. 민서가 액정을 보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동진 바다였습니다. 힘든 젊은 시절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3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결국 같은 바다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 푸른 바다처럼 영원히.